1954년 늦가을 경북 밀양 인근 작은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다. 황토길 끝자락의 기와집에서 12살 서연은 안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인연이 또 뭔 짓을 했길래. 아버지 김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서연은 손톱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곧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올 것을 알고 있었다. 김덕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양곡상을 운영했다. 벼수매철이면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그는 늘 정갈한 한복을 입고 다녔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중히 인사했다. 김상인네는 참 복받을 일만 하지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딸 셋의 기와집, 그리고 넉넉한 살림.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문이 닫히면 달라졌다.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 맞았다. 쌀 한 대 더 나간 것이 화근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서연도 피할 수 없었다. 밥그릇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의 손바닥이 볼을 때렸다. 화끈한 열기가 퍼졌고 귀가 멍멍해졌다. 서연은 그날 밤 호치부를 뒤집어 쓰고 울었다. 옆에서 자던 9살 수진이를 깨워서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학교 담임 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친척, 고모도 모든 어른들의 대답은 같았다.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서연은 점점 침묵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밝게 웃는 아이로 지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머릿가루라고 불리는 두통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먹었다. 그러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다. 어머니는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밤, 서연은 아버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다. 올해 수학이 좋다더니 장부는 왜 이 모양이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조 선생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평소와 다른 낮은 톤이었다. 장부 이야기, 돈 이야기가 오갔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꼈다. 그날 밤 5살 막내 민지가 열을 내며 칭얼거렸을 때 서연은 민지의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어른들이 모른 척해도 침묵이 이 집을 덮어도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1956년 봄, 14살이 된 서연은 수진과 함께 탈출을 계획했다. 대구 방직 공장에서 어린 여공들을 뽑는다는 소문을 듣고 2 자매는 은밀히 준비했다. 어머니 친구통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옷 몇 벌과 책을 보자기에 쌌다. 수진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어떨까? 어디로? 대구. 거기 가면 일자리도 있고 학교도 더 좋다던데. 수진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서연도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매일 밤 2 자매는 속삭이며 계획을 다듬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서연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나중에는 민지도 데려와서 3 자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버지가 장날을 맞아 이른 새벽에 나간 날 기회가 왔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은 머릿가루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2 자매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짐을 챙겼다. 가벼운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언니 정말 갈까?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응. 우리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어디 가는 거야? 등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걔집 애들이 어디 감히. 그날 오후 2 자매는 사랑채에 갇혔다. 아버지는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웃에게 부탁했다. 애들이 말썽을 부려서요. 사흘 후 서연은 아버지 곁에서 장부 일을 도와야 했다. 이 쌀은 상급인데 중급으로 기록해놔라. 이 돈은 따로 장부에 적지 마. 서연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쌀의 등급을 속이고 가격도 다르게 기록했다.
또 다른 장부에는 조철호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마을에서 존경받는 양곡상이 실제로는 사기를 치고 고리대금까지 쓰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서연은 우연히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조철호에게 진 빚의 실제 규모가 적혀 있었다.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이걸 조철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위험한 생각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쳤다. 1958년 여름, 16이 된 서연에게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7살 민지를 부르는 방식이 예전 자신을 부르던 것과 닮아 있었다. 민지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예쁜 우리 막내 보고 싶어서 그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처음 관심을 보이던 그 톤이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부터 서연은 민지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갔고 잠들 때도 꼭 안고 잤다. 절망에 빠진 서연을 위로한 것은 옆집 김할머니였다. 70살의 할머니는 유일하게 서연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어른이었다. 서연아, 내 아버지 요즘 조철호하고 자주 만나지? 그 사람은 빚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답이 나와. 김할머니의 말에서 서연은 해답을 찾았다. 아버지 자신의 거짓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 위험하지만 민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58년 가을,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김할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진짜 장부를 몰래 복사했다. 밤이 깊었을 때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장부를 복사했다. 조철호에게 진 빚의 실제 금액, 마을 사람들을 속인 내용, 고리대금업자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옮겨 적었다. 며칠 뒤 장날을 이용해 익명의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조철호에게 전달될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덕수, 나와라. 대문 밖에서 조철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함께 온 것 같았다. 너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너가 마을 사람들한테서 받은 쌀값, 얼마나 빼돌렸는지 다 적혀 있더라.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조 선생님, 제발. 가족들이 보는 데서는. 가족? 너가 가족 생각을 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조철호 일행은 아버지를 끌고 나갔다. 아버지의 애원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날 밤늦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위압적이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사흘 뒤 조철호가 다시 찾아왔다. 김덕수, 약속한 날이 또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끌려가며 더욱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가족들 말은 제발.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다. 이틀 후 아침 파출소 순사가 찾아왔다. 김덕수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장례를 마친 뒤 서연은 혼자 뒷산에 올라갔다. 김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왔다. 서연아, 내가 하지 않았어도 결국 이렇게 됐을 거야. 내 아버지는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어. 너는 그저 그 시간을 단축시킨 것뿐이야.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조철호에게 빚을 갚고
나서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 엄마, 우리 대구로 가요. 서연이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아. 새로 시작해보자. 대구로 이주한 지 12년이 흘렀다. 서연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머릿가루를 끊고 정신을 차린 뒤로는 바느질로 생계의 보탬이 되었다. 수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민지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1970년 32살이 된 서연은 초등학교에서 정호라는 학생을 만났다. 아이의 등에 난 멍 자국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화나면 때려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 박선우와 상의했다. 여보, 정호 같은 아이들이 갈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거야? 네, 제가 어릴 때 그런 곳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교사 월급을 모아대고 외곽의 작은 한옥을 구입했다. 이름은 새빛마을로 정했다. 어둠 속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의미였다. 김할머니도 대구로 함께 오셨다. 첫 번째 아이는 10살 미영이었다. 미영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미영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새빛마을에는 점점 많은 아이들이 왔다. 서연과 선우, 김할머니가 함께 돌보고 있었다.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상담, 기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동생들을 돌봐주었다. 새빛마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운영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절망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나갔다. 새빛마을을 거쳐간 아이들이 성장해서 찾아왔다. 미영은 간호사가 되었고 정호는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정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찼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어른이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다. 새빛마을 설립 28년째, 서연은 62살이 되었다. 그동안 1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빛마을을 거쳐갔다. 선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이 아이들이 모두 우리 자식 아닌가요? 새빛마을 설립 28년째 기념행사에서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연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2살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학대, 침묵하는 어른들,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방법까지. 저는 오랫동안 그 일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괴물을 보호합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않아요. 제가 16살에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빛마을도 없었을 거라는 것. 그날 밤 많은 언론에서 서연의 고백을 다뤘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수진이 새빛마을의 원장을 맡게 되었고 민지는 변호사가 되어 아동권리 보호에 힘썼다. 세 자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서연은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년 겨울 서연은 새빛마을 정원에 앉아 있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조용한 오후였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12살 때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세빈마을은 이제 전국에 10개의 지부를 둔 큰 기관이 되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서 서연을 둘러쌌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새로운 8살 은지가 서연에게 물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꿀 때는 어떻게 해요? 서연은 은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은지야, 꿈은 언젠가 끝나. 그리고 꿈이 끝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도 무서운 꿈을 오랫동안 꿨거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한 꿈을 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세빈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70년 전 그 작은 기와집에서 봤던 것과 같은 달이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도 힘드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치유의 힘으로 바꾸었어요. 새빛마을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면서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위험한 선택이 결국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빛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선순환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낸 한 소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